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아침 7시부터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폭우가 밭과 또 일부 집안까지 휩쓸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경기 가평군 조종면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폭우가 쏟아졌던 경기 가평군은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 가평군 조종면 피해 현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상가 건물이 하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이 집안을 깎아내리면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밭인데요. 농작물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원래 이 땅에도 참깨 등 농작물이 있었지만 전부 쓰러져 사라졌다고 합니다. 피해 주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그 줄이 쫙 있었는데 세상에 싹 밀어버린 거야. 물이 순식간에. 고추장 내가 작년가을에 많이 담아놨거든요. 애들 주려고. 어머 세상에 싹 떠느라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네, 경기 북부 지역의 현재까지 폭우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가평군에서 2명, 포천시에서 1명인데요. 포천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백운 계곡에서 실종됐던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평군에서는 4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인데요. 조종면 대보리 낚시터에서 70대 남성 1명이 실종됐고요. 마일리의 한 캠핑장에서 일가족 3명 중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북면 재령리에서는 1명이 산사태에 휩쓸렸습니다. 네,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고요? 네,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인력 200여 명과 구조견을 동원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헬기와 드론도 동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쏟아진 토사에 도로가 끊어지고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은데요. 경기 가평군은 인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일단 어젯밤 9시 기준 이재민은 45세대 66명인데요. 피해 상황을 볼 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황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폭우 피해 현장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이번 폭우로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한 송어 양식장도 폐허로 변했습니다. 송어 6만여 마리가 하천물에 떠내려가거나 폐사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사회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경기 가평군 북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기 가평군 북면에 있는 한 송어 양식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폐사한 송어들이 현재 양식장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옆에는 이렇게 수레에는 폐사한 송어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폭우와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되면서 양식장 주인은 이곳에서만 송어 12,0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평에 있는 또 다른 양식장에서는 폭우에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4만 5천여 마리의 송어가 떠내려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시가 5억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송어들이 갑자기 폐사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먼저 이 양식장 주인에 따르면 이곳에 있는 양식장에 누전으로 인한 산소 공급기가 멈추면서 송어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곳 양식장 옆에 전봇대가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엄청난 폭우와 함께 천둥번개가 내렸습니다. 그때 전봇대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송어 양식장에 있는 산소 공급기도 그대로 멈춰버린 겁니다. 이 양식장 주인은 노후를 위해 전 재산을 투자했다고 밝혔는데 정말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양식장 주인의 말 잠시 듣겠습니다. 양어장 하는 사람이 돈 많아서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나이 먹어서 조금 편하게 살까 하면서. 네, 그리고 앞서 오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하천이 범람해서 송어들이 떠내려간 사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 가평군의 인근에 있는 양식장 주인과는 직접 통화를 해서 피해 상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인근에 있는 양식장 주인은 하천이 범람해 송어 4만 5천여 마리가 모두 떠내려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심각한 상황을 저희 YTN에 영상과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양식장이 모두 흙탕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양식장 안에 있던 송어들은 하천물에 떠밀려 온데간데 없습니다. 폭우로 인해 한때 양식장이 모두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양식장 주인은 시가 4억 원에 달하는 송어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다며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한 심정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평군 북면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또 경남 산청에도 폭우가 쏟아졌죠. 이로 인해 인명 또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국가유산도 이번 집중호우에 파손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준 기자, 폭우에 국가유산까지 파손됐다고요? 네, 경남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율곡사 대웅전이 이번 집중호우로 건물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그제 오후 대웅전 바로 뒤에 있는 산에서 흙더미가 쓸려 내려와 대웅전을 덮친 건데요. 대웅전 뒤편이 뚫려 내부까지 흙이 들어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율곡사는 신라 경순왕 때인 930년에 가막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절입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율곡사 대웅전은 조선 숙종 때인 1679년 고쳐 지었는데 이번에 폭우로 파손됐습니다. 율곡사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인 1684년에 그려진 그림인 보물 1316호 괴불탱인데요. 괴불탱이 있는 수장고는 호우 피해가 없어 괴불탱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주지 스님이 머무는 숙소인 요사체는 대웅전처럼 크게 파손됐습니다. 역시 뒤편 산에서 흙더미와 뿌리째 뽑힌 나무가 건물을 덮쳐 석가래가 대웅전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장마디 찜통더위가 예상돼 국가유산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선 이번 비로 산청과 청령 등 12개 시군에서 4,000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5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축산농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밀양과 의령 등 8개 시군에서 한우와 육개 등을 키우는 23개 농가에서 9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와 복구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전국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오늘 새벽 6시 발표한 공식 집계를 보면 지난 16일부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우선 누적 강수량이 800mm에 달하는 경남 산청 피해가 가장 컸는데 산사태로 무려 10명이 숨졌습니다. 또 경기에서 4명, 충남 3명, 광주에서도 1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실종 신고도 잇따라 경남 산청에서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만 4명입니다. 경기 가평에서도 4명, 광주 북구에서도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 피해 우려에 대피도 잇따라 15개 시도에서 14,000명 넘게 집을 떠났는데 아직 2천여 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한 건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인명 피해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행안부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호 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을 즉시 동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에도 나서는데요. 많은 비로 파손된 차량은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주택이나 축사 등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또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는 지원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네, 장마는 끝났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더위도 갈수록 심해지면서 강릉과 삼척, 양양은 폭염경보로 강화됐고 또 서울 서남권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또 강한 소나기가 내린다고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정체전선은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지만 대기 불안정은 여전히 심한데요. 여기에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 대기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분포해 있어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남부지방에는 지역에 따라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중부지방도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잦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인데 지난주 심한 폭우로 피해가 큰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또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죠? 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폭염이 더욱 강해질 걸로 보인다며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확대 강화했습니다. 세종과 강원도 강릉, 삼척, 양양은 폭염경보로 격상됐고 서울 서남권을 비롯해 강원과 충청, 호남, 영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구 33도, 광릉과 광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연일 낮 기온이 33에서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더 많아지겠는데요. 당분간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쏴 숨지게 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달아나다 붙잡힌 아버지의 집에서는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는데 오늘 낮 12시에 터지도록 설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규혜 기자. 예, 폭발물을 오늘 낮에 터지기로 설계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왔다고요? 네, 앞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은 서울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이 폭발물이 오늘 낮 12시쯤 터지도록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경찰견까지 동원해 새벽 2시 반부터 5시까지 수색을 벌였는데요. 자택 안에서는 1.5리터 페트병 등에 담긴 인화성 물질 15통과 타이머, 기폭장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이 폭발물이 발화하지 않도록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도중에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건물 주민과 입주 상가에 모여 있던 100여 명이 지역 보건소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건 당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한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은 이 60대 남성과 대치하다가 밤 10시 40분쯤 범행이 벌어진 집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차량으로 도주한 상태였고 가슴에 총을 맞은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둘은 부자 사이였는데 남성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들 내외와 함께한 자리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후에 총기를 가지고 달아났던 겁니까? 네, 경찰은 이 남성을 추적한 끝에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차량을 타고 달아났는데 긴급체포 당시 사제총기 부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발견됐는데 모두 합쳐 총기 10정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고 탄환도 3개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당시 총을 한 발 이상 발사한 거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발견된 부품들을 토대로 추가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네, 검거 당시의 모습을 확보했다고요?
네, 피의자 60대 남성이 검거된 건 서울 방배동이고 당시 남태령 지구대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YTN이 확보한 검거 당시 CCTV를 보면 경찰관 2명이 피의자를 붙잡고 어딘가로 데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피의자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내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 하자 경찰은 경찰차로 해당 차량을 막고 문을 강제로 개방해 남성을 검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새벽 4시쯤 남성을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한 경찰은 총기 소지 경위와 범행 목적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기업 경영진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지금 이종호 전 대표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는 놓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인데요.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가 1차 주포로 불리는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뿐 아니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이 전 대표 조사 내용에 따라 김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인들도 특검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제 카카오 모빌리티 전 고위 임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류근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집사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가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0억 원대 청탁성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류 대표에게 사모펀드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시각 소환이 예정됐던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은 돌연 출석을 연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조 부회장 측이 일정을 변경한 뒤 명확한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조 부회장 측은 APEC 정상회의 행사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출석에 불응한 이들에 대해선 구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요? 네, 특검은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고 잠적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지명 수배하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제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해경청 등 수사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어제 오전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윤 전 본부장은 하루 전 조사를 미뤄달라며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협의된 날짜에 타당한 이유 없이 연기를 요청했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중으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재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특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드론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인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란 특검은 최근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내란 특검은 토요일이었던 그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요. 어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비상계엄에 동조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국회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집중적으로 겨누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먼저 윤 전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해서 YTN이 취재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023년 7월 31일 최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 뒤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 직전, 그러니까 수석비서관 회의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최상병 특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서 7월 31일 오전 11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이 02-800-7070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첩 중단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게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방첩사 보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 증거들까지 속속 확보가 되면서 특검 수사에는 더욱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갑질 의혹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며 철벽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인사 관련 후폭풍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각각 정리해 주시죠. 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보다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움직임에 여론이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경우 자질이나 전문성 논란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나와서 다른 의혹은 대체로 소명이 됐고 또 갑질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옹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사실 전현직 보좌진에 반대된 그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상혁 수석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필요한 부분은 소명이 됐다며 앞으로 일로서 평가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권자, 그러니까 대통령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류입니다. 하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갑질을 독려하는 이재명식 인사, 정권 실패 지름길 등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번 인사 결정을 두고 여론을 듣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하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충성심과 보은을 기준으로 장관을 지명하는 게 1차 인사 참사였다면 갑질과 거짓 해명으로 공분을 산 후보자를 해명도 없이 임명하는 건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2차 참사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건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된 걸 두고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정재 정책위 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분을 산 인물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는 건 새만금 투기청을 만들겠다라는 거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다른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명이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를 빼면 10명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걸 강조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고집과 목리를 부릴 게 아니라 이젠 대통령의 인사 권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만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기본 철학과 강령에 맞지는 않는 부적격 후보자들이 많다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했는데요. 이 안 후보자를 향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병적 증명서 하나 떳떳하게 내지 못하고 있고 권 후보자 역시 보훈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여야는 오늘 환경부 김성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후보자는 북한 주적 논란과 노동 철학 등 야당의 무자격 육적으로 언급된 바 있어서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합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검찰이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합니다. 객관음을 주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한미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한 방미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조 장관은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방문 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을 흔히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지만 협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을 달성할 수 있다며 외교부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어제까지 우리 수출액은 36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들이 선방했지만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나란히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기환 기자, 수출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달 들어 어제까지 우리 수출은 3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2% 줄었지만 실제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대 수출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줄었다는 거 눈여겨볼 사안입니다. 철강과 자동차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4월과 5월에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미국 수출액이 14% 넘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7월에는 다시 소폭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당장 미국 관세 영향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조업일수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품목별로 보면 먼저 반도체가 최근 HBM 수요 증가와 DRAM 가격 상승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6.5% 늘어난 78억 9천만 달러로 우리 수출 1위를 기록했고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 22%에 육박했습니다. 또 우리 선박 수출은 1년 전보다 무려 172%,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미관세가 이미 적용된 품목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25%의 대미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승용차 수출은 1년 전보다 3.9% 늘었습니다. 미국 대신 유럽으로의 전기차 수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50%의 대미 품목관세를 부과받는 철강 제품은 1년 전보다 수출액이 9.7% 줄었고 자동차 부품 역시 8.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로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 줄어든 35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무역 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인사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셨던 그 지적들 그리고 앞으로 주실 말씀들 잘 새기고 늘 겸손한 자세로 또 제 취임을 반대하신 여러분들과도 직접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임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셨습니다. 여야대표를 초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한 대통령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은 듣는 척, 논의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아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였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일단 뭐 이제 속내를 들어보니까 철회해달라고 이진숙 후보자가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따지고 보면 임명 철회기는 하나 사실상 뭐 후보자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정도로 뭐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자진 철회냐, 뭐 자진 사퇴냐, 임명 철회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사가 정리됐다라는 걸로 일단은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뜨겁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게 갑질 논란이라고 하고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겠죠. 사실 여론이 나빴던 거는 두 분 다 뭐 좋지는 않았으나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더 여론의 문매를 더 많이 받았던 걸로 보였을 땐 조금은 그 대통령실의 인사권은 존중하나
사실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대통령실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입장,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 이제 논란이 돼버리는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가부 장관 하셨던 정영애 전 장관이 의원 시절에 있어서 장관에게 했던 갑질에 대한 어떤 소회를 지인들한테 또 확인해가면서 새삼 이게 소위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될 인사인데 이거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 수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이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에게 더 안 좋았던 상황인데 오히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진숙 후보자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상충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여론의 벽을 넘었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자체를 거의 언급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서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임명장을 준 건 아니니까 임명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활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진수 후보자가 이 지명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동안 의혹을 제기했었던 언론사가 추가적으로 또 뭔가를 보도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그러한 것들과 맞물려서 민주당의 태도, 당 지도부에서는 이게 뭐 억울하다 또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호 정무수석도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잔류시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론의 향방 며칠 사이에 크게 변할 가능성도 있어서 강선우 후보자가 정말 장관 임명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말 이렇게 안고 갔을 경우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뭐 부담보다는 이제 균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2달이 돼가는 국정 운영 과정 속에서 매우 잘한다. 좀 호평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민생을 챙긴다든지 국민 눈높이에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해서 국민 눈치만 보고 가는 그런 정권은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이번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준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나름대로 정리가 됐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멈칫대고 강행할 것 같이 갑자기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지난 2달은 그렇지 않았는데 국민 주권 정부인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억강부약이다. 강한 사람 억누르고 약한 사람을 세워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정치 철학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강행 의지가 비춰지면서 지금 멈췄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과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임명의 배경에는 여당 지도부한테 물어봐라.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러면 여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크게 2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에 있어서의 갑질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은 갑에 대한 기준을 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냐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과연 부합되는 태도인가. 두 번째는 현역 불패의 관행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도 이진숙 후보자는 교수 출신이니까 그냥 버리고 현역 의원은 내 식구니까 좀 잘못이어도 감싸고 이 의원 카르텔이 가는 것들이 맞느냐. 이 2가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다 안고 가는 거.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직 좀 앞서 얘기했듯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숙고하는 결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아직 완전한 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서 사실 이번 고민을 하면서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냈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 오늘 하락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결과가 2.4%포인트
마침 오늘 하락을 해서 근데 이 조사기관에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한 게 이제 인사 문제를 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어제 그런 발표를 낸 거였고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오늘 이후에는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초기의 이 새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은 통계적 예측치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이 조사를 수행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 문제가 아마도 원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특별한 업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주가 될 텐데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서 벌써 좀 얼마째입니까? 몇 주 동안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정권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지 저는 그 민주당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당은 당대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만큼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라든지 그 의혹의 깊이가 크다. 이걸 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동료라는 점이 반영이 된 건가요?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두 명 다 안 된다고 하신 여론도 꽤 높았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없이 전달했고요. 예.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판결하셨는데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거는 제가 볼 때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안 좋은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마치 책임을 약간 돌린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무슨 책임을 돌릴 사람은 아니고요. 예. 사실 말을 굉장히 유연하고 매끄럽게 하시는 분의 하나인데 굉장히 어렵고 조금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오늘 상당히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정무수석이 라디오나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에 대해 설명한다는 건 진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서 이제 설명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을 전달했다는 부분인 것이고 우려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론은 나왔잖아요. 그런 여론이 안 좋은 것을 보고를 드렸으면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게 국민의 눈높이라면 두 사람의 인사를 철회했을 것인데 마지막에 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우리가 껴안고 가겠다라고 하니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집권 여당이 한다는데 대통령이 그걸 또 뿌리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선우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결정이 된다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를 본인들의 눈높이로 재단해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갑질은 주관적이다? 아닙니다. 갑질은 가장 객관적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평가를 해주기 때문이죠. 갑질은 주관적이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현상들은 사회적 약자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이거는 심각한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일과 어떤 업적으로 평가받겠다. 지금은 일과 업적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자에 대해서. 그 갑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를 털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묻어놓고 갑자기 일로 평가를 받겠다면 어디 이게 도문서답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권 여당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를 도우려면 조금 더 대통령이 못 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더 보고 전달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국민의 눈높이를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나 지도부 자체도 국민의 눈높이를 조금 더 좀 이 국민의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그 야당의 반발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좀 강행을 한다고 해도 야당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질 거다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 당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부분도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외에도 민주당 지지자분들 내부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특히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민주당 보좌진들이 거의 뭐 2,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한 목소리로 전현직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이걸 끌고 가겠다는 속내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민주당 지도부와 강선우 의원과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구조로 그것이 연결돼 있길래 이런 현상까지도 눈 감으려고 하는 거냐. 뭐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이런 것도 만든 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앞에 이름에 민주가 있잖아요. 더불어도 있고. 그 이름에 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 특히 지도부에서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글쎄요.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또는 보좌진과 의원들 간의 그 유기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까지 갈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왜 강선우 의원을 저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강선우 의원이 뭐 4, 5선 되는 중진도 아니고요. 강선우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 정말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센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약간 구명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본인의 인사에 있어서 좀 도와달라.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의원 카르텔, 제19 감싸기라는 것들은 편의대로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뭐 때이쯤 되면 우리끼리 우리 배지인데 그래도 우리 현역 의원 우리 식구인데 동지인데 지켜줘야지. 과연 그게 국민의 눈높이냐 그걸 묻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좀 뭔가 정치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같구나. 그냥 당신들끼리 좀 덮어주고 끌어주고 감싸주면서 사는 게 당신들의 세상인가? 당신들만의 리그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이런 부분들이 위선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작은 의미 같지만 첫 기준, 첫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결정이다라는 점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이런 뭐 조금 더 이 어떤 구명 운동 때문에 동료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통령께 어떤 인사를 강행해 주기를 요청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 여론을 돌아보고 좀 더 적합한 요청을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위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점을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또 차관급 일부 인사가 있었는데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그다음에 김의겸 전 의원이 새만금 개발청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이제 최동석이라는 분은 그렇게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닌데 이제 발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려주는 아첨성 발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아첨하고 아부하면은 저런 자리 가는 거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정무적으로 인사 판단을 한 거니까 뭐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김의겸 신임 새만금 개발청장의 임명이죠. 새만금 개발청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과거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나고 뭐 흑석 선생 이런 별명까지 얻었던 분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임명으로 보이고 더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또 윤 대통령 관련해서 뭐 청담동에서 무슨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 결국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받고 있는 분을 이 자리에 임명했다는 것이 혹시나 그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실제 사실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허위 발언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인사 기준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고 있는 그 논란에 대해서 서 수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인사가 참 어려워요. 예. 그걸 다 입맛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인력 풀들 속에서 거기 이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것인데 뭐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현직원을 했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새만금에 대한 학습과 정책들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기자 출신이고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임명된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저는 좀 인사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거는 국민통합비서관입니다. 강준욱 비서관이라고 그분이 사실상 이게 보수를 않는다는 입장에서 임명을 했다고는 하나 통합인사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위험인사를 지명을 했다. 내란을 옹호하는 분이에요. 예전에 이제 책에 야만의 민주주의인가 그 책을 썼을 때 거기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법적 처벌하는 건 안 된다.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런 분이었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거를 책에 기록한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기준점을 넘었죠. 헌법의 가치에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합인사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자체도 인사에서부터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는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추천권자와 거기에 대한 결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그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명된 본인도 좀 의아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의아하면 본인이 드는데요.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의 압승을 거뒀는데요. 두 후보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연설을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십시오. 굳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박찬대를, 정청래를, 김민석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란에 대한 국민께 석고 대제 반성과 성찰이 먼저입니다.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입니다.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현장으로, 국민 속으로 가야 합니다. 선거보다 생명입니다. 정치보다 국민입니다. 천막 하나라도 더 치고 벽돌 하나라도 더 나르겠습니다. 밥그릇에 묻은 진흙을 털고 일상을 다시 차려내겠습니다.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저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뜻이 국민에게 닿도록 정치가 먼저 뛰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청래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 지금까지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상됐던 부분입니까? 어떻게? 그렇죠. 초반에는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당원에서 강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다 예측했고 업력으로 따지면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보다는 꽤 깊죠. 특히 뭐 당대표라든지 뭐 이런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설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사실 그 포인트가 한 25% 정도의 격차를 대략 보이는데 일단 영남 충청이 전체 민주당 당원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호남 수도권까지 하면 이제 80%의 권리당원의 투표가 남아 있고요. 일단은 승기는 잡았으나 진행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볼 부분이 있고 민주당 자체가 워낙 당원들이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할 거예요. 사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이런 임명 과정을 보면서 지도부가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호흡을 갖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곤혹을 치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당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일단은 좀 더 그 수해 현장의 복구가 먼저라고 해서요. 호남 수도권 부분들을 8월 2일 전체로 해서 원샷으로 치르기로 밀어놨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전당대회에 또 다른 그 변수의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야당과의 관계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두 분이 지금 성향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걸 보여주는 연설 장면이었는데요. 정청래 후보 얘기만 들으면 민주당은 아직도 야당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적절한 단어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고 자기가 싸우겠다. 내란을 선동한 세력과는 협치가 될 수가 없다. 도대체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국정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인데 뭘 어디까지 할 거냐. 개인적으로 뭐 맺힌 것이 있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지는 몰라도 새로 출범한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첫 여당의 대표로서는 너무나 과한 언사다. 이것이 과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지 이렇게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민주당 전체 구성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지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네, 순회 경선 결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가 등장을 하면서 당 안팎으로 우려의 시선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전한길 씨는 연일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목소리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를 출당시키고 할 때는요. 출당했다가 복당할 때는 심사를 하지만은 자유롭게 가입했고 민주적인 이게 공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출당시킬 만한 명분도 없고 방법도 어떤 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이런 사람은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수 우파가 정치에 가는데 국힘은 끊임없이 분열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국힘 믿지 말고 김상욱 따라서 민주당 가라고요. 전한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 그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하죠. 그런 장을 깔아주는 당의 중진들 우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 당의 목소리인 것처럼 증폭시키고 당의 목소리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하게 만드는 우리 중진들의 그 무책임,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당의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행동? 출당도 가능? 그렇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판을 깔아준 중진들한테도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분들에게 거취를 요구한 것보다 더 세게 지도부는 해야 돼요. 자, 윤 대변인이 일단 전한길 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즘 발언하는 걸 들어보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말 그대로 지금 발언을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방금 전에 전한길 씨 발언하는 그 방송에 제가 뒷순서에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흥분돼 있는 것 같았고 본인이 대단히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발언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를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이 당의 주인이 이제 본인으로 생각을 하고 또는 본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을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당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입당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입당한 이후에도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에서 내보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갖고 있어요. 예. 지난달 9일에 입당을 했으니까 입당 심사는 일주일 안에 해야 돼서 그 부분은 기간이 도과했죠. 그런데 지금 당원으로서 저런 발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러 발언을 했고 저희 당의 가치와 너무나 다른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발언 말맞다나 이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뭐 옹호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김문수 후보의 입장도 좀 나왔는데 모두 받아들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전한길 씨의 그 세력을 본인도 이제 업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좀 보였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보이는 게 다인 것 같고요. 사실상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문호를 개방하자. 사실 그 외적으로부터 그 성문을 굳게 닫고 뭔가 그 안에서 생존으로 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주자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김문수 후보가요. 예.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세력이 뭐겠습니까? 아스팔트 세력이죠. 쉽게 해서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나 전한길 씨의 여러 가지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헌법적 세력들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의 식구로 받아들이자. 그럼 결국엔 지금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을 접수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극우의 힘으로. 예. 다시 국민의힘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대놓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자당의 당시 대선 후보가 문을 열어주자고 하면 그 격도 말씀한 대로 전한길의 힘을 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장동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탄핵 반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탄핵 찬성을 하는 이 무리들이 당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없애야 된다는 식의 좀 격앙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확인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대가 끊기기 직전이구나. 그러니까 보수 정통 야당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던 부침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이젠 거의 이제 대가 끊겨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지 않냐.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당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전환길이라는 현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출당 조치나 이런 강력한 규제가 없이는요. 이미 다 밀고 들어와 버리면 그때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고요. 특검에서는 이 압수수색이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과 관련한 강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을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서 수장님께서 국민의힘이 대가 끊길 위기에 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가 지금 느낌이 극우 대 반극우 이런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당이 전당대회 앞두고도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한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 중진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뭔가 인적 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전한길 씨 입당했으면서 지난주부터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대로 전한길 씨가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김문수 후보조차 계속적으로 전한길 씨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전당대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극우 쪽으로 가느냐, 윤 어게인 당 이전, 계엄 이전으로 갈 거냐, 탄핵 이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앞을 보면서 당이 변화할 거냐, 이 구도 싸움으로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도부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축산물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가 축구장 4만 개에 해당하는 28,491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작물은 벼가 25,065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논콩이 2,050헥타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가 집중된 충남이 16,710헥타르 침수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전남 7,612헥타르, 경남 3,731헥타르로 이 세 개 지역의 피해가 전체의 98%를 차지했습니다. 가축은 현재까지 닭 142만 9천 마리, 오리 13만 9천 마리, 돼지 855마리, 소 678마리 등 약 157만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농사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한 농가에서는 막막한 한숨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물이 빠지기 무섭게 폭염이 겹치면서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북구 수해 현장입니다. 네, 수해 지역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딸기 모종을 키우는 육묘장입니다. 이 최근 폭우에 이곳 비닐하우스 내부는 어른 키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 침수 피해로 봄과 여름에 애써 키운 딸기 모종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주변 육묘장도 살펴봤는데요. 비닐하우스마다 시설 내부는 엉망입니다. 아직도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고요. 1m 높이에서 키우는 육묘시설이 뒤틀리거나 철제 지지대가 휘어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모종은 사용할 수도 없어 겨울철 딸기 농사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광주는 지난 17일부터 내린 비가 500mm가 넘습니다. 사흘 동안 1년 강수량의 3분의 1 정도가 내린 건데요. 침수된 집부터 치우고 들판에 나온 농민들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수기 등을 포함한 농기계들도 물에 잠기면서 모두 고장났는데요.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다는 주민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며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만 논과 시설 원해 등 8,000헥타르 정도가 침수되거나 매몰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상당수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라 복구도 막막하기만 한데요. 폭우가 거친 뒤 폭염이 닥치면서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군 구대원 170여 명도 이곳 일대에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데요.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수 피해를 본 곳이 많아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수해 현장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역대급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인성 질환 등 감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하늘이 뻥 뚫린 듯 야속한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그새 옅어진 구름 사이 이제 멈췄나 싶더니 다시 퍼붓습니다. 하수구는 거꾸로 치솟고 빗물에 올라탄 쓰레기와 오물이 점령군처럼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집 안에 한강이 됐어요. 또 안에 막 쓰레기가 전부 다 내 칼로 와가지고. 폭우는 재산뿐 아니라 건강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퍼지는 병균이 묻은 음식물을 나도 모르게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이나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의 수인성 감염병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수해를 크게 입은 지역에서는 안과 감염병이나 접촉성 피부염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농가에서는 균에 감염된 가축의 분비물이 물이나 토양을 통해 피부, 눈에 닿을 경우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물 웅덩이에서 모기가 증식한 뒤 말라리아나 일본 내염 같은 감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만큼 모기 기피제도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랑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수돗물이라고 해도 반드시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한 번 조리된 음식도 충분히 다시 익혀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최대한 지키는 것도 꼭 지켜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침수 지역에서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작업복, 장화, 장갑을 착용하고 발열,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로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한 명이 숨진 경기 오산 옹벽 사고를 두고 경찰부터 일반 시민까지 여러 전조 증상을 목격하고 이를 오산시에 알린 거로 드러났는데요. 사고 옹벽에는 수년 전부터 시커멓게 변한 물자국이나 백태 등도 있었는데 이번 붕괴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린 옹벽이 도로를 지나가던 차를 그대로 덮칩니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매일 수많은 차량이 다니는 고가도로가 이렇게 무너진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 속에 그 영상 보고 좀 황당했어요. 아니 저기가 무너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로 침하를 목격한 경찰부터 위험하다는 시민 민원까지 각종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 우측 집안이 이걸 그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붕괴 사고가 난 고가도로에는 또 다른 특이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한 인터넷 포털 지도 사이트에서 촬영한 사고 지점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군데군데 시커먼 물자국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해집니다.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도로 틈새로 상당히 오랜 시간 물이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옹벽 속으로 물이 들어간 거예요. 겉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옹벽 안쪽으로도 물이. 게다가 지난해 촬영된 사진에는 옹벽 표면 하얀색 자국도 발견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에 녹았던 시멘트가 굳은 자국으로 보인다며 옹벽 안 구조물에 고여 있었던 물이 새어나온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진다면 옹벽 안에 물이 가득 차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서 결국 찌꺼기가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압이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오늘부터 사고조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가운데 옹벽 붕괴 현장의 과거 흔적이 또 다른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간 이번 폭우로 모두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부터 실종자 수색이 재개되는 가운데 복구 작업도 본격화할 걸로 보이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연결해 주요 피해 상황 그리고 복구 대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인명 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더 컸던 걸로 보이는데 미리 대피하거나 혹은 접근을 막는 조치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밤,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새벽 넘어가니까 20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예. 특히 보통 여름과 마찬가지로 야행성 그런 집중호우 현상을 보였거든요. 밤에 또 집중적으로 내려서 마지막 끝 무렵에 가평에서 불과 12시간 사이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또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예. 자, 야간이 되면 여러 가지 산사태 위험성, 강하천 범람, 낮에 해가 있을 때 눈에 보일 때와 달리 야간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 그럴 가능성, 그런 예보들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합니다. 그건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통행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변 사는 분들은 밤이 되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그 밤만 몇 시간만 떠나 있으면 되거든요. 높은 그런 어떤 지인이나 친척집, 친구 집에 가서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야간에 무너져서 이런 것들은 아주 난감한 그런 형태라고 보는데 누누이 방송에서 그 산사태 위험 그런 걸 강조를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밤에 집중되면서 이제 대피가 좀 미흡했던 점을 꼽아주셨는데 네. 산청에서는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도 큰 피해를 막지 못했거든요. 네. 이곳이 올 봄에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이 부분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여름을 보내는데 전 국민 대피령이 내린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그만큼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800mm 가까운 비가 산청에서 나흘간에 걸쳐 내렸는데 이 정도 되면 분명히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산청이라는 곳이 산림청에서 지난 그 장마를 앞두고 봄에 산불이 난 이 경상도 지역에 호우 시절이 되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예. 자, 산에 있는 나무가 하는 역할이 뿌리가
산에 있는 흙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산에 불타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또 뭐 내리기를 800mm 나는 어마어마한 양이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통상 한 이틀에 200mm 이상 강수량이 내리면 어느 산이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인간이 개발한 곳, 훼손한 곳, 집을 짓는 데거나 임도를 낸다고 산을 깎았대거나 산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산을 깎았대거나 이런 곳들은 인간이 손대지 않은 것보다 더 발생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뭐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렸고 뭐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자, 뭐 이번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휩쓸려간 실종자도 현재 9명입니다. 네.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색 작업을 계속 하는데 무리는 없을까요? 지금은 이제 비가 현재 내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날 지금까지 하루 전 또는 이틀 전 내렸던 산 계곡 강이 있으면 그 인근 산에서 유입되는 강으로 유입되는 그 유입 강수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몇 킬로 떨어진 그런 그 산에서 모인 물들이 다 이미 흘러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스러운 게 이제 복구의 시간이죠. 해가 났거든요. 그 많은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이 시간 이후 다시 또 위험하고 이런 상황은 벗어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강물은 점점 더 낮아질 테고 지금 상태에서는 별 크게 계속 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워낙 산 같은 곳은 이제 지면이 지반이 매우 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그런 어떤 그 복구 작업할 때 또 그런 게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뭐 비는 그쳤지만 그래도 지금 도로 곳곳이 유실돼서 수색 지점 접근이나 중장비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도로가 훼손된 곳, 무너진 곳이 많거든요. 자, 그런 곳은 금방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보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너무나 큰 그 비가 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피해를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폭염이 예보된 만큼 피해 지역에서 어쩌면 뭐 더위에 따른 추가 피해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습도가 높거든요.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지난 16일부터 많은 비가 온 근본적인 그 원인은 대기가 따뜻해졌고 과거보다 여름에 원래 더운 대기인데 과거보다 더 따뜻해졌고 또 한반도 주변 그다음에 제주도 남쪽 서태평양, 북서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한 4도에서 7도까지 높습니다. 자, 바닷물이 따뜻해졌다는 얘기는 대기 중으로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많이 증발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한 원인들이 속에서 지난 16일부터 20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렸는데, 자, 비가 그친 이유가 더위를 가져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기상위성 영상을 보면 저 북한 북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동북 삼성 그쪽으로 지금 물러가 있거든요. 자, 그게 다시 내려오면 또 비가 내릴 텐데 지금 앞으로는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으면서 폭염으로 시달릴 텐데, 아까 말했듯이 비가 많이 온 그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폭염 속에서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쪼록 좀 추가 피해 없이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인 오늘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서버가 먹통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신한카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사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도 이용자가 많아 접속까지 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 등에서는 지역화폐 서버에서도 접속하는데 많게는 3시간 이상 대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쿠폰 신청자들이 신청 절차를 잘못 알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로 접속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9시부터 신용 체크카드,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은행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이 사전에 공지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로 몰리면서 현재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행안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지 말아달라는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는 곳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관한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소비쿠폰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엔 접속 인원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국 정부와 통상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현지 시간 20일 직항편이 아닌 미국의 다른 도시를 거쳐 워싱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실장은 11일 만에 다시 출장길에 오른 것은 다음 달 1일로 설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율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등 방위비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에게 사제총을 발사해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택에선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 상황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격을 했습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총격해서 지금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먼저 좀 자세히 개요를 짚어주실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늦은 저녁 9시경에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된 겁니다. 예. 즉각적으로 출동이 있었고 이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 60대 남성 아버지죠. 바로 도주를 했는데 차량으로 도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경찰의 추적이 있었는데 이 60대 남성의 거주지에서 추가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까지 확보가 되어서 예.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예. 실제로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폭발물이 그 자택에 설치가 되어 있던 겁니다. 밤 늦은 시간에 주민들의 대피, 혹시 모를 피해를 우려해서 대피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폭발물에 대한 어떤 비폭발이 되지 않도록 분해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졌고요. 네. 이런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해체가 된 상황입니다. 예, 이 사제총이 쇠파이프를 이용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소지하게 된 걸까요? 자세한 그 경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이 사제총을 만드는 것도 소지하는 것도 판매 이런 모든 부분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립이 된 상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개조해서 어떤 총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이고요. 예. 이 사제총을 조립을 통해서 본인이 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것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여러 탄환이 지금 한꺼번에 쏘아질 수 있는 이 산탄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범행 당시에도 한 발 이상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제총기로 쇠구슬을 2차례 발사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입수 경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사제총을 제작한다거나 소지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나요? 이 총포 도검 화학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총기를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모든 부분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허가를 얻어서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집에 총기를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경찰서 등 주어진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찾아가는 그런 방식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제 총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행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이제 부모 자식 관계였다는 부분도 충격적이라고 볼 수 예.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생일을 맞아서 뭔가 가족들이 모인 상황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고 이어서 본인의 자택에도 어떤 이런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계획적으로 사전에 모의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범행 동기와 이 과정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낮 12시에 이 폭발물이 터지도록 설치를 해놨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 다행히 뭐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수사 받게 될까요? 그렇죠. 사실 안전하게 제거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그런 폭발물이 지금 준비가 되었던 것인지 예.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오늘 낮 12시에 폭발을 하도록 폭발물을 자택에 설치해놨다는 진술이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확인은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범행도 준비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예.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화물질들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이것의 구입 경로 같은 부분부터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폭발물을 사제로 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총기 실제로 발사가 되고 인명 피해까지 입힐 수 있던 총기가 어떻게 이 개인에게까지 손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되리라고 보고요. 예. 더 큰 인명 피해도 있었던 사안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까 뭐 앞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온라인에서 이런 뭐 사제총이나 폭발물을 만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관련법에 따라서 이제 총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 총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총포화약법 72조에 보면 제조 방법, 설계도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난감 총 같은 경우에는 완구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장난감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예. 이 사실 조금 더 개량을 하다 보면은 어른들의 장난감으로서 어떤 총기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술들 어떻게 제조할 수 있는지가 공개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무기로 바뀌는 것이 한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도라던가 방법 자체를 공유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예. 이 범행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라는 점도 굉장히 눈길을 크고 참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이런 사제총기가 만들어지고 발사까지 가능한 그 경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에 대한 재정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짜맞추기식 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조사 거부 계속될까요?
당분간은 조사 거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오히려 소환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 적부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거기다 특검 측에서 전격적으로 바로 기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1심이 진행되는 최장 6개월의 기간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지금 특검 측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어찌 보자면 수사에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괜시레 조사에 응해서 더 큰 어떤 새로운 증거들을 만들기보다는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어떤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자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최종적인 결론을 보자면은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억울한 부분,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특검 측이 지금 수사에 탄력받은 이 상황에 좀 타개해 보고자 일시적으로는 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전략을 취할 수 있지만 저는 장기간으로 보자면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내란 특검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지금 외환 관련 수사가 빨라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3시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환 조사 직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혐의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일단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소하고 지금 내란 특검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 동안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서 이 외환죄에 대한 입증에 주력을 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좀 읽혀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단행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킴으로써 어떤 일상적인 군사활동 내지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북한을 고의로 자극하고 이에 따라서 북한이 공격을 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으로 삼으려던 건 아니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된 정보, 군사 기밀을 북한에 노출했다는 그런 일반 이적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괄적으로 외환죄로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김용대 사령관이 이 관련해서 허위의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일상적인 군사작전처럼 보이도록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혐의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구속 여부가 또 이제 특검의 어떤 수사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오늘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 외환 혐의는 넣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할까요? 이 외환죄가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북한 간의 통모가 있었고 일종의 약속 대련을 만들었다. 이 부분은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 군사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다. 이 부분은 이 비교적 어떤 입증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혐의점이 확인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에서는 그 혐의점에서 빠졌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구체적으로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일지라도 어떤 문서가 확인된다거나 그런 지시사항을 들었다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들이 확보되면 이 부분도 내란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로 저희가 김건희 특검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사 게이트 수사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사업체에 투자했던 그 기업 경영진들도 지금 자꾸 부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집사 게이트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이제 일명 집사,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자금 관련된 부분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는 김예성 씨가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실상 어떤 실체가 있다거나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확인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체에 투자했던 국내 기업의 경영진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류금성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특히 HS의 조현상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해서 기업산에 출장을 가야 된 사정 때문에 조사를 연기해달라 요청한 상태인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제 관련자들, 특히 기업 경영인들로까지 수사가 좀 굉장히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을 활용해서 재판 관련 어떤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혐의 그리고 여러 특검에서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명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 수사에 외압을 끼치기 위한 청탁에 지금 이종호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순직 해병 특검에서도 역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도 결국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는데 새로 받고 있는 혐의가요. 지금 1차 주포로 알려져 있는 인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8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 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계좌도 확인을 하고 있고 통화 내역이라던가 이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인 사건들까지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뿐만 아니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 각종 의혹에 있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 이종호 전 대표라는 혐의, 그 부분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도 연루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양쪽의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키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어떤 수사의 과정에 있어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요. 각종 어떤 청착 때문에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은 이종호 전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연관성을 찾는 데 주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6개월 만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40%대에 그쳤고 대표 정책인 관세 정책도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집권 2기 취임 6개월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1년 전 미국은 거의 살아날 희망이 없는 죽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부활시키는 데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성과도 부각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은 가장 중대한 시기인데 무역은 물론
수많은 전쟁을 끝내는 위대한 성과를 이뤘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9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앱스타인 의혹에도 지지층의 지지율이 더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거부의 조사 결과 이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지난 6월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직후였던 지난 2월 53% 지지율을 기록한 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 분야 지지율도 40%에 머물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로 조사됐습니다. 임기 초반 호응을 얻었던 이민정책 지지율도 44%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9년 수감 중 숨진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접대 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도 75%에 달했습니다. 일반 공화당원의 59%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마가는 물론 지지층의 지지율이 더 오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서울에도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를 넘어선 가운데 무엇보다 습도가 높아서 숨을 제대로 쉬기도 힘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니 볕이 더 강해지면서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이 때문에 무더위 속에 이곳 한강공원도 평소보다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폭염 경보로 강화된 강원도 삼척의 경우에는 35도에 육박했고요.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 산청 시천면과 경기 가평도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척 덥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틈틈이 휴식을 잘 취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와 강릉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의 체감 온도는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은 시간당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 등 내륙에 5에서 60mm, 남부 많은 곳에는 최고 8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주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폭염특보도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위험은 큰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충청 그리고 남부지방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만큼 계속해서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